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치아 표면이었지만 순식간에 치아 표면에 산에 넣으면 저 멀리에 뒤쪽을 보시면 이가 녹아서 둥둥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최근에 치과에 언제 갔다 오셨나요? 치과의사는 유사 이래로 뭘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일까요? 왜 우리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야 될까요? 치과에서 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흐름을 가지고 훑어보려고 합니다. 치과의사는 참 오랫동안 이에다가 무언가를 파왔던 것 같아요. 이게 14,000년쯤 된 인류 최초의 치과 치료 흔적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저렇게 썩은 자리를 파내고 나면 저 자리에다가 금을 채워넣던가 레진이라는 플라스틱 재료를 채워넣어서 이제 치료라는 걸 합니다. 저 시절에는 뭘로 이를 깎았을까요? 정글의 법칙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불 피우는 도구 같은 거. 아마도 양쪽에서 누가 손발을 좀 잡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파내고 나면 뭘로 때웠을 텐데요. 이게 인류 최초의 무언가로 때운 흔적이랍니다. 그 당시 치과의사한테 가서 누군가 얘기했죠. 여기 왼쪽 아래 송곳니가 좀 시린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내가 거기를 떼어줄게요. 그래서 저거는 밀랍으로 떼운 겁니다. 치과의사는 참 오랫동안 이를 파고 이를 떼우고 이런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그림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아마도 저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치아를 양쪽 옆으로 걸어서 지금 현재 말로 따지면 저걸 브릿지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아래쪽에는 치아 주변에 치석이 붙어 있고 잇몸뼈가 내려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충치와 잇몸 질환은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도 심리치료는 있었나 봐요. 이에다가 금박도 붙여주고 보석도 박아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이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인류 최초의 치과의사에 관련된 흔적은 이집트 문자에 나와 있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밑에 쪽에 코끼리 상아가 있고요. 그 위에 눈이 있습니다. 이를 보는 직업이었다는 거죠. 저기 3개가 있답니다. 즉 이집트에는 치과의사 이름난 사람이 3명 있었다라고 벽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치과의사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전에 다친 사람들 조금 꼬매주고 이도 뽑아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면도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이런 다양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발사, 바버라고 불렀고 그 바버에서부터 의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치과의사가 분리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외과적인 술식을 했거든요. 결국은 주로 이를 빼는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하는 건 아마도 상당히 높은 귀족층이나 부유층 이런 사람들 그 외에는 전부 다 문제가 생기면 아마 그 문제 생긴 이들을 빼는 일을 거리의 이발사한테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비야의 이발사 이런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거기에 내가 이발사인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런 노래가 이 가사에 나온다고 합니다. 치과의사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에게 웃으면서 다가가고 있고 엄마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고 그런데 확대해서 보면 뒤에 이빨 뽑는 벤치가 하나 들려있지 않습니까? 왜 빼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치아가 염증이라는 게 심해서 그냥 놔두면 옆에 치아까지 망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를 빼내서 다른 치아들을 구해보겠다라는 아마 가장 마지막의 방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의 방법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 문제 있는 치아들을 파거나 깎거나 해서 씌우는 일을 합니다. 이게 제가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등 치과 쪽에 전문직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치과의사는 어쩌면 슬프게도 질병이 휩쓸고 지나간 잿더미에서 무언가를 수복해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불타버린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도 재활의학과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수나 의족이나 이렇게 신체의 상실된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 이게 보통 우리가 수복치료라고 얘기하는데 치과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수복치료입니다.
예전에 정말 오래된,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히포크라테스. 이분이 다양한 일을 했을 텐데 BC 몇백 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먹고 사는 거하고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자주 먹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이 좌우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명확한 사실인데, 사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TV 광고에서 알려줬거든요. 충치의 원인균은 뭐죠?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 잇몸 질환의 원인은 뭐죠? 피진지발리스. 뭔 광고에 나옵니다. 세균을 조절하면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입안에 당분이 들어가면 입안에서 당분이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분해가 되면 그 분해 산물로 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산성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유식하게 말하면 부패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예, 좀 그냥 얘기하면 썩었다고 그러는 거죠.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음식이 휘었어요. 그 찍어 먹어보면 에이, 음식 상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음식이 상하면 산이 나오는 거죠. 대략적으로 3분이 지나고 나면 입안이 완전히 산성화가 된답니다. 그런데 pH가 5.5 밑으로 내려가면 치아의 표면에서부터는 칼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산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당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당분량입니다. 콜라는 뭐 그냥 보기에도 나쁘게 생겼어요. 시커멓고 나는 나쁜 거다.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서 마실래? 뭐 이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나쁜 거는 저런 애들이죠. 우린 비타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설탕이 들어있는 거. 우리는 건강한 오렌지 주스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설탕이 들어있는 거. 대부분의 병에 들어있는 음료수는 당분과 산성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산성이에요. 산성 얘기를 하면 되게 슬퍼집니다. 산은 pH가 5.5 밑으로 내려가면 이가 녹습니다. 가장 강산은 우리 몸에 있는 위산일지 몰라요. 모든 걸 다 녹이는 거죠. pH 2쯤 됩니다. 그보다 조금 높은 놈이 뭐가 있냐면 여름에 여러분들 잘 마시고 있는 레모네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레몬이 위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디톡스를 위해서 무슨 레몬을 짜 드신다든가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이가 다 삭습니다. 결국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음료수는 산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자주 접촉하시냐에 따라서 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저는 텀블러를 되게 싫어합니다. 콜라는 나쁜 음료지만 대부분의 경우 캔 뚜껑을 따면 벌컥벌컥 마시고 탁 내려놓습니다. 접촉 시간이 되게 짧은 거죠. 하지만 라떼나 바닐라 뭐 이런 애들을 텀블러에 집어넣고 테이블 옆에 놔뒀다가 한 모금 먹고 놔두고 한 모금 먹고 놔두고, 그럼 사실은 그 음료수를 섭취하는 2시간, 3시간 동안이 입안이 내내 산성이 됩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탄산수입니다. 탄산수는 pH가 4점 몇 정도 돼요. 이가 녹습니다. 소화에 도움이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탄산가스가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먹고 있는 음식과 음료수에 산성분과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는 거 좋겠고요. 요즘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식단표 짜시듯이 일주일 동안은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빈도입니다. 얼마나 자주 뭘 집어먹느냐. 빨간 선은 pH의 움직임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pH가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가 좀 녹습니다. 근데 침도 돌고 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다시 중성이 되면 녹아 나왔던 칼슘이 다시 이에 가서 붙습니다. 점심 먹고 김치찌개 먹으면 또 떨어지겠죠. 애들의 이는 왜 어른보다 빨리 썩죠? 중간중간에 간식을 계속 주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산에 의해서 이는 정말로 녹느냐? 보시기에는 치아같이 보이죠. 예, 누구의 치아냐면 멧돼지 이빨이랍니다. 사람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구조나 이런 건 좀 다르지만 이 성분은 같습니다. 뭘로 만들어졌냐면 칼슘과 인, 이 무기질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몸에서 가장 딱딱한 조직이죠. 이놈을 산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산에 넣으면 기포가 올라오면서 치아의 표면이 녹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녹느냐? 저 멀리에 뒤쪽을 보시면 이가 녹아서 둥둥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입안에서도 이렇게 치아의 표면이 녹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치아는 딱딱해 보이지만 매일 녹았다 붙었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녹는다, 몸에서 무기질이 빠져나간다, 탈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횟가루 성분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 pH가 회복되고 나면 다시 칼슘이 붙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딱딱해진다라고 해서 재광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을 모아보니까요, 녹는 양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 치아 표면에서 부서지는 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치아에서 차근차근 칼슘과 인 같은 무기질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충치라고 부릅니다. 침에는 칼슘이 제법 있대요. 그러니까 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에 있는 칼슘을 끌어다가 치아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충치를 되돌리는,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의 이름이 불소라고 합니다. 매일 우리가 음식물을 먹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매일 불소가 치아에 접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치약에 충분한 양의 불소가 들어있는 제품을 쓰시는 건 충치 예방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치약에는 불소의 함유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450 저렇게 써 있는 게 불소 함유량인 거죠. 그래서 항상 1000ppm 이상 되는 치약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치약에 관련된 얘기를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치약은 세제가 아닙니다. 치약은 불소를 보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적은 양을 쓰시는 게 필요하고 또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치아에 접촉하느냐. 치약의 양을 오늘 저녁부터는 조금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치 얘기를 조금 드렸고요. 또 다른 거 하나, 이를 가장 많이 빼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잇몸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걸 치주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치아 주변부에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어디예요? 잇몸 살에, 그리고 잇몸 뼈에. 이렇게 되면 잇몸뼈가 녹아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염증은 도대체 뭘까요?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놈과 싸워서 이기려는 그 반응 자체를 우리가 보통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모기에 물렸어요. 그럼 이제 들어온 게 들어오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기냐? 모기 물린 자리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빨개집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손을 대보면 따끈따끈해요. 그러고는 붓습니다. 그리고는 간질간질하고 아파요. 이게 보통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잇몸은요, 염증이 생기면 빨개지나요? 예, 빨개집니다. 열이 나느냐? 예, 납니다. 그런데 입안에는 냉각수가 돌고 있어요. 침도 돌고 물도 마시고. 그러니까 잇몸 염증이 열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번에는 붓느냐? 붓는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모든 사람의 잇몸이 다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는 별로 아프진 않대요. 그러니까 치과에 안 오시는 거죠. 이런 거 보여드리면 징그럽다 그러는데, 정상 잇몸이에요. 정상 잇몸은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냐면 귤껍질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뭔가 이런 땀구멍 같은 게 나와 있는 것처럼 쏙쏙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거울을 꺼내서 이하고 앞니 사이에 있는 잇몸을 한번 보세요. 안타깝게도 우리 잇몸은 반짝반짝하고 광이 납니다. 맨질맨질해 보여요. 부은 겁니다. 저 귤껍질이 없어지면 염증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모르죠? 아프질 않으니까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저 염증 상태에서는 빨개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색깔도 빨갛죠. 이 염증 반응은 지저분한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그놈과 싸울 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군이 필요한 거죠. 그 아군이 알고 계시는 백혈구,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염증 부위로 가야 됩니다. 결국은 군대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군사 도로라는 게 필요한데 도로가 부족해요. 그래서 몸에서는 순식간에 도로를 쫙 만듭니다. 이 신생 모세혈관은 무지하게 얇고 약합니다. 그런데 피는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싸울 수 있는 우리 군대들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혈관이 늘어나면 빨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든 모세혈관은 바람만 불어도 터질 수 있어요. 칫솔이 닿으면 터집니다. 결국 피가 난다는 얘기는 그 자리가 정말 격렬한 전쟁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주인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군사도로까지 내놓고 열심히 싸우고 있다. 제발 좀 도와달라. 어떻게 해요? 좀 닦아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닦다가 피가 나면 어이구 여기 피가 난다. 또 거길 피해서 닦아요. 우리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 피가 난다는 건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혈관이 외부에 노출이 돼 있으면 외부의 세균이 우리 몸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혈관이 열려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혈관이 열려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나는 걸 무서워하고 본능적으로 이걸 병원에 가서 꼬매고 피를 먹게 만드는 거죠. 안타깝게도
염증 상태의 잇몸 안쪽의 혈관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저 혈관을 타고 잇몸 세균들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치매와 연관성이 있느냐? 있답니다. 심장질환과 연관성이 있고요. 저체중아나 조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뇨병과 연관성이 있고, 모든 전신질환과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 구강외과라고 하는 치과 안에 전문과인 외과에 저쪽 의과대학 병동에서 입원하고 계시던 분들이 휠체어에 실려오곤 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오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를 전부 빼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고 입안 관리는 되지 않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입안에 있던 세균들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전신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차라리 빼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빼고 봉합을 하고 가시면 놀랍게도 일정 기간 지난 후에 건강 상태가 상당히 호전이 됩니다. 바깥으로부터 쏟아서 들어오던 세균들을 막은 거죠. 또 다른 예는 동물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수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또 하고 있는데, 동물에서 치과 치료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회춘 치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워있던 개하고 고양이가 잇몸 치료를 해주고 나면 걸어 다닌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잇몸 세균들이 얼마나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이 전신적인 질환과 얼마나 연관관계가 있는지, 사실 이만 닦으면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오랫동안 잘 안 돼 왔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1920년대까지는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뺐답니다. 치료가 안 되는 거다. 고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빼고 여기다가 인공치아를 해놓도록 하자. 그런데 1910년대쯤에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환자를 불러다가 이를 닦아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치과에서 환자 이를 정성스럽게 닦아준 거죠. 또 다음 주에 오라고 그러고, 2주 후에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열심히 치과 의사가 환자 이를 깨끗하게 닦아줬더니 잇몸 질환이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학회에 발표하고 자기 치과에 다른 치과 의사들 구경하러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경하러 왔던 젊은 치과 의사들 중에 닥터 폰스라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 폰스라는 분이 그 시절을 개탄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치과 의사들은 이를 흔들어 빼느라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는 것 같다. 뭐 하기에요? 환자의 이를 깨끗하게 닦아줄 시간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어떤가요? 임플란트를 심느라고 치과 의사들이 너무 바쁘고, 브릿지를 하느라고 너무 바쁘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치과 의사가 이렇게 열심히 이를 깨끗이 닦아줬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병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치아 표면이었지만 순식간에 치아 표면에 세균이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달라붙는 세균들이 붙고요. 그 다음번에는요, 왔다 갔다 하는 뱀 같은 놈들도 붙습니다. 꼬불꼬불한 놈들이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치아는 완전히 세균막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좀 슬프지만 이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나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치아 상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세균의 전체 양과 질병의 심각한 정도가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균들이 처음 모였을 때는 그냥 모여있는 세균입니다. 입안의 세균이 연구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800종 정도는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00종 정도의 세균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답니다. 나는 원래 밝은 데는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원래 밝고 깨끗한 하늘이 좋아. 나 나갈 거야. 이렇게 해서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들은 바깥쪽으로,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은 안쪽으로 자리를 잡고 나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뭘 만드냐면 사회를 만듭니다. 이렇게 세균들이 처음에 오합지졸이었다가 나중에 조직화된 사회를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질병의 원인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칫솔질은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행위가 아닙니다. 칫솔질은 조직화된 세균들의 구조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예요. 들어가서 저 구조를 막 흔들어뜨리고 나오면 다음번 이 세균들이 다시 조직화될 때까지는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치과 의사들은 12시간에 한 번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12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정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막을 흔들어 놓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잇몸 질환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설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설거지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다 들어놓고 물을 콸콸 틀어놓고 뭐 드라마 보러 갔다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15분, 20분 지나고 나면 음식물 찌꺼기는 대부분 다 쓸려 내려가 있습니다. 접시는 깨끗해 보여요. 자, 이제 설거지가 끝났을까요? 이렇게 설거지하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손을 한번 만져봅니다. 미끄덩거리네. 다시 닦아야겠다. 그럼 그때부터가 설거지를 하는 거죠. 언제 끝나죠? 뽀도독. 이때 엎어놓는 겁니다. 우리 치아는 어떨까요? 화장실 거울에 들어가서 하고 들여다봤을 때 치아 사이에 아무것도 낀 게 없이 깨끗해 보이는 상태. 이때부터가 칫솔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꼼꼼하게 닦아서 정말로 뽀도독한 표면을 만들어야 세균막을 조절해야 칫솔질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는 강의할 때마다 늘 반말로 읽습니다. 네가 그동안에 이빨을 어떻게 닦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잘못 닦고 있었다. 왜냐하면 칫솔질은 세균막을 조절하는 정말 섬세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과 역사상에 G.V. 블랙이라는 유명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치과 의사들이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아에 구멍을 파는 모양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디자인한 첫 번째 분입니다. 평생을 어떻게 수복 치료를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10년 가까이 어떻게 하면 충치가 생기지 않을 것인가를 연구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중점을 뒀던 분야가 불소의 적용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는 임종에서 후배 치과 의사들을 침상 곁에 두시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내 시절은 끝났지만 여기 내 주변에 있는 이 젊은 치과 의사들의 그 시절에는 치과 의사가 무언가를 파내고 깎고 씌우는 일이 아니고 환자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거다. 그런 날은 반드시 올 거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날은 오진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 바스라는 분입니다. 이 찰스 캐시디 바스는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치아의 상실을 방지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깨끗한 치아는 절대 썩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도 충치와 잇몸 질환 그리고 스케일링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스스로 매일매일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사실은 치과 의사 없이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대학의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치과 의사의 도움 없이 그리고 어떠한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 없이도 사람은 혼자 스스로 관리해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치과의 환자분입니다. 6개월 만에 오셨고요. 입안에는 치과 의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서 매일매일 제대로 관리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귤껍데기와 같은 잇몸이 치아 근처까지 와 있고요. 잇몸은 아주 밝은 핑크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석도 없고 치태도 없고 염증도 없고 충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의 관리가 조금 번거롭고 힘들 뿐이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정말로 건강한 잇몸들을 가지고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잘 가르치고 잘 알려드리고 좋은 도구를 보내드리고 치과 의사가 열의가 좀 있다면 기본적으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잇몸으로 자기 치아를 가지고 살게 만드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치과에서는 3D 프린팅, 캐드캠, 스캐너 이런 것들이 과학의 발달로 상당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끈적거리는 걸 입안에 집어넣고 본을 뜬다든가 기공소에서 무언가가 힘들게 인공치아를 만들다든가 이런 일들이 점점 줄고 있고 스캐닝을 하고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해서 바로 치아 모양을 깎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휠체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라도 예방하는 데 쓴다 그러면 휠체어에 앉는 사람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하셨죠. 치과의사로서는 똑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첨단 장비를 만드는데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아주 일부라도 사실은 예방하는 데 쓸 수 있다면 환자를 교육하고 칫솔을 만들고
치약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칫솔질 방법은 유튜브에서 SOOD 칫솔질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칫솔질 방법이 좀 나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 저녁 때부터라도, 오늘 아침부터라도 무언가 변화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